작년에 우연히 20대 청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팍팍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호. 그중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바로 월세였습니다. 원룸, 즉 다가구 주택에 사는 한 청년은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면 월세를 올리겠다라고 임대인이 협박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월세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낸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 아닙니까? 그렇죠. 즉 임대인은 지가 내야 할 당연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월세 연말정산 신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참 나쁜 놈을 임대인으로 만났구나, 액대만샘 해라 라고 대신 욕을 해줬는데, 다음 통계를 보니까 그 청년이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즉 아파트가 아닌 집이죠. 비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가요, 그냥 부르는 대로라는 겁니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집이 전국적으로 430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말을 하면 아파트가 아닌 집은 집 주인이 집 마음대로 관리비를 때린다라는 뜻이고요. 심한 곳은 아파트에 비해 11배에 달하는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원이 6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빌라, 즉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440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의 약 21%다라는 설명입니다. 오호. 아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 근데 이들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서 임대인이 내라는 대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의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작년 2분기 사이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해 보니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79.1원에서 99.9원 살짝 증가했죠. 하지만 비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오호. 증가한 금액 자체도 크지만 원래 냈던 금액도 79원 대 324원. 엄청난 격차가 있죠. 유형별로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곱미터당 36.7원을 냈는데 임차인은 391.5원을 내서 10.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2.1배,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는 1.1배.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거의 비슷하게 내는 거죠. 하지만 단독 다가구는 집주인이 오히려 임차인보다 더 관리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세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야 될 관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겠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걷어서 지가 다 내기 때문에 지가 낼 거는 2 정도로 세팅하고 세입자들이 내는 거를 10 정도로 세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윤 연구위원은요,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서 관리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 나쁜 놈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세입자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약자를 착취하는 전형적인 악질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반문할 겁니다. 겪어보지 못했으니 공감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관련법이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병입니다. 서울병. 모든 건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죠. 10대, 20대, 30대 청년은 물론이고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전 계층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면 수도권에 원룸에 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탈서울, 탈수도권 여전히 먼 미래에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모습이기에 일단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관리비를 삥 뜯는 놈들을 조져야 합니다. 아니, 원희룡 장관 전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원 아저씨도 원룸에 살아본 적이 없겠죠? 자기는 어렸을 때 엄청 힘들게 살았다. 뭐 자랑하고 다니시던데요. 아이, 그 힘든 게 이건희보다 힘들다는 거겠죠.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작년 12월 관리비 고지서가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죠. 25평 사는데 난방비만 70만 원이 나왔다 라면서 배틀 아닌 배틀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해 4, 5, 7, 10월 4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다라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메가줄당 39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 밝혔죠. 작년에 5.47원을 올렸는데 7배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수치인데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조 8,585억,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스비 올릴 때 너무 힘들어서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는다고요? 근데 가관인 건 올해는요 2조를 넘어서 2조 3,225억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플러스 2조 원이 웬 말입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스공사의 아주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진짜 이 가스공사만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 이거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거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이런 기형적인 야로와 다름없는 회계 처리 방식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가스공사는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를 한대요. 받지도 못한 돈을 왜 자산으로 분류를 할까?
참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 LNG, 액화천연가스를 100원에 사서 50원에 판다고 하면 50원이 손해입니다. 근데 이걸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가스공사가 장부상으로 이익이 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인 한전은 전기를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면 마이너스 50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참 희한하죠?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해하기 힘든 핑계를 댑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직접 팔지만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를 대상으로 도매업을 하죠. 원재료값이 떨어져 차익이 생겼을 때 가스비를 내리지 않고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정부나 가스공사는 그동안 요금을 제값에 받지 못해 쌓인 미수금이 9조 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3월 말이면 12조 원을 넘는데요. 미수금은 2020년 말 1941억, 2021년 말 1조 7,600억,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불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 적자가 이 정도 났다는 건데 미수금을 손실로 적었다면 가스공사는 이미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가스공사는 LNG를 해외에서 사와서 도매 요금을 책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서 소매 요금을 결정하고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근데 작년에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급등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산업용의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됩니다.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거죠.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에 대해서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했고 여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즉 원재료를 비싸게 샀는데 민간에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는 뜻이죠.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산업용은 실제로 최근에 살짝 내렸대요. 하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에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내렸을 때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 앞으로도 계속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 중산층이 결국 다 갚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원재료 그러니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산층, 서민들로부터 회수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정부에서는 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연동제를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 그때는 올렸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올린 폭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스 가격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산업용은 또 많이 깎아줬잖아요. 이 올라갈 때는 조금 올리고 내려갈 때는 많이 깎아주고 그러면서 주택용에서만 손해가 보고 있다. 아, 이런 핑계를 대는 거 너무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룸 주인이랑 똑같죠. 힘들어도 세입자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지가 조금 힘든 거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세입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도. 근데 그러니까요. 더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지들 방식대로 회계장부를 기록을 해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찍었기 때문에 배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주주는 정부와 한전입니다. 가스공사는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이달 중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기재부 역시 배당 추진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즉 자본 잠식인 회사에서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에서 40%의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공사 지분의 26%와 20%를 각각 보유한 정부와 한전이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간다는 계산입니다. 가스공사가 왜 이상한 방식의 회계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서민에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정부와 한전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갑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폭탄을 제조한 주범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 서민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현 정부, 그 정부는 대선 전에만 유효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 오른다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다라고 언론들이 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유, 그리고 공사가 적자 좀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피해보는 사람, 공사의 CEO 정도예요. CEO 연임 못하고 경영 성과 C 정도 받고 그 사람만 손해보면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지. 아니면 사사 아닙니까? 사사? 그렇죠. 공사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제대로 된 경영을 한 것이고요.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